잠이 오지 않는 밤, 저와 함께해요. 13. 친구 구출. 겁쟁이 사자는 나쁜 마녀가 물에 녹아버렸다는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도로시는 사자를 성으로 데려갔다. 성에서 도로시가 맨 먼저 한 일은 윙키들을 모두 불러 그들 모두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었다. 윙키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나쁜 마녀의 노예로 고생스럽게 살았고 마녀는 윙키들에게 언제나 가혹하게 굴었기 때문에 윙키들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윙키들은 이날을 명절로 정하고 잔치를 열어 춤을 추며 하루를 마음껏 즐겼다.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이 함께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사자가 말했다.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을 구할 수는 없을까? 도로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해봐야지. 사자가 대답했다. 도로시와 사자는 윙키들에게 친구들을 살려내는 일을 도와주겠느냐고 물었다. 윙키들은 도로시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도로시는 가장 현명해 보이는 윙키들을 뽑아 함께 출발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 그들은 마침내 양철나무꾼이 온통 찌그러진 채 누워있는 바위투성이 들판에 도착했다. 도끼는 나무꾼 근처에 있었지만 도끼 날은 녹슬고 자루는 부러져 있었다. 윙키들은 양철나무꾼을 안아들고 다시 노란성으로 데려갔다. 도로시는 성으로 가는 동안 친구의 처참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사자도 슬퍼 보였다. 마침내 성에 도착하자 도로시는 윙키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가운데 땜장이는 없나요? 물론 있지요. 아주 뛰어난 땜장이가 몇 명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데려와 주세요. 땜장이들이 연장 자루를 들고 왔다. 움푹 들어간 곳은 바로 펴고 찌그러진 곳은 판판하게 하고 부러진 곳은 땜질해서 붙일 수 있을까요? 도로시가 물었다. 땜장이들은 양철나무꾼을 꼼꼼하게 살핀 다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땜장이들은 곧 성의 커다란 방에서 일을 시작했다. 꼬박 사흘 낮과 나흘 밤 동안 나무꾼의 팔과 다리와 몸통과 머리를 망치로 두드리고 비틀고 구부리고 땜질하고 윤을 내면서 부지런히 일한 끝에 마침내 양철나무꾼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고 이음매 부분도 전처럼 잘 움직이게 되었다. 물론 몇 군데 땜질한 자국이 남긴 했지만 땜장이들의 솜씨는 훌륭했다. 양철나무꾼은 허영심이 없었기 때문에 땜질한 자국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침내 양철나무꾼은 도로시의 방으로 들어와 자기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도로시는 나무꾼의 이음매가 녹슬지 않도록 앞치마로 꼼꼼히 눈물을 닦아주어야 했다. 도로시도 친구를 다시 만난 기쁨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지만 그 눈물을 닦을 필요가 없었다. 사자도 꼬리 끝으로 연신 눈을 문질러서 꼬리가 흠뻑 젖어버렸다. 그래서 양지 바른 마당에 나가 꼬리가 마를 때까지 햇볕을 쬐어야 했다. 도로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자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허수아비가 함께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도로시는 윙키들을 불러서 도움을 청했다. 도로시 일행과 윙키들은 당장 길을 떠났다. 온종일 걸어서 다음날 그들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허수아비의 옷가지를 걸어둔 나무에 이르렀다. 그 나무는 키가 크고 줄기가 너무 미끄러워서 아무도 기어오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내가 나무를 베어버리면 허수아비의 옷을 찾을 수 있어. 땜장이들이 나무꾼을 수리하는 동안 금을 세공하는 윙키가 금으로 도끼자루를 만들어 부러진 날개자루 대신 나무꾼의 도끼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다른 윙키들은 도끼날을 갈아서 녹을 모두 벗겨내고 은빛으로 반짝반짝해질 때까지 윤을 내두었다. 양철나무꾼이 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커다란 나무가 순식간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지자 허수아비의 옷가지가 나무 꼭대기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도르시는 그 옷을 집어들어 윙키들에게 주고 성으로 가져가게 했다.
윙키들은 질 좋고 깨끗한 집을 그 속에 채워 넣었다. 그러자 전처럼 훌륭해진 허수아비가 자기를 구해주어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친구들에게 인사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그들은 노란 성에서 며칠 동안 행복하게 지냈다. 성에는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는 데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도로시는 엠 아줌마가 생각나서 말했다. 오즈에게 돌아가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해. 그래, 나는 마음을 얻게 될 거야.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나는 두뇌를 얻게 될 거야. 허수아비가 즐겁게 말했다. 나는 용기를 얻게 될 거야. 사자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나는 캔자스로 돌아가게 될 거야. 내일 당장 에메랄드시로 떠나자. 도로시가 손뼉을 치면서 외쳤다. 다음날 그들은 윙키들을 모아놓고 작별 인사를 했다. 윙키들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무척 아쉬워했다. 특히 윙키들은 양철 나무꾼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서쪽 나라에 남아서 자기네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떠나겠다는 결심이 굳은 것을 알고 토토와 사자에게 금목걸이를 하나씩 주고 도로시에게는 다이아몬드를 박은 아름다운 팔찌를 선물로 주었다. 허수아비에게는 걸을 때 발보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금으로 된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를 주었고 양철 나무꾼에게는 은으로 만든 기름통을 주었다. 장식 무늬에 금을 채워놓고 보석을 박은 것이었다. 그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멋진 담례 연설을 했고 팔이 아플 때까지 윙키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도르시는 마녀가 쓰던 찬장으로 가서 여행하는 동안 먹을 음식을 바구니에 가득 담다 찬장 위에 놓인 황금 모자를 발견했다. 도르시 머리에 딱 맞았다. 도르시는 황금 모자의 마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예뻐서 그냥 쓰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쓰고 있던 책 넓은 모자는 바구니에 넣었다. 여행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에메랄드시를 향해 길을 떠났다. 윙키들은 만세를 부르며 행운을 빌어주었다. 14. 날개 달린 원숭이. 여러분도 기억하겠지만 나쁜 마녀의 성과 에메랄드시 사이에는 길이 없다. 물론 그들은 해가 떠오르는 쪽을 향하여 동쪽으로 곧장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출발할 땐 제대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한낮이 되어 해가 머리 위로 오자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알 수가 없었고 그들은 넓은 들판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밤이 되자 달이 떠올라 들판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들은 달콤한 향기가 나는 노란 꽃들 사이에 누워서 아침까지 단잠을 잤다. 물론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잠을 자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는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출발했다. 걷다 보면 언젠가는 어딘가에 도착하겠지. 도로시가 말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보이는 것은 오직 노란 들판뿐이었다. 허수아비가 투덜대기 시작했다. 길을 잃은 게 분명해. 빨리 길을 찾아서 제때 에메랄드시에 도착하지 못하면 나는 영영 두뇌를 얻지 못할 거야. 나는 마음을 얻지 못하겠지. 오즈한테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건 정말 긴 여행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너희도 알겠지만 나는 아무 데에도 도착하지 못한 채 영원히 떠들 용기는 없어. 겁쟁이 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도로시는 기운이 빠져서 풀밭에 주저앉아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친구들도 풀밭에 앉아서 도로시를 바라보았다. 토토는 눈앞에 나비가 날아가는데도 쫓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토토가 그런 즐거움을 포기할 정도로 지친 것은 정말 처음이었다. 토토는 혀를 쑥 내밀고 헐떡거리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것처럼 도로시를 쳐다보았다. 들쥐들을 부르면 어떨까? 들쥐들은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을 알고 있을 거야. 도로시가 말했다. 맞아.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허수아비가 외쳤다.
도로시는 여왕 들쥐에게 선물로 받은 다음부터 줄곧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러자 몇 분도 지나기 전에 작은 발들이 도도도도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수많은 들쥐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물론 여왕 들쥐도 있었다. 여왕 들쥐는 찍찍거리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길을 잃었어.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니? 도로시가 물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에메랄드시는 여기서 아주 멀어요. 여러분은 그동안 에메랄드시를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으니까요. 여왕 들쥐는 도로시의 황금 모자를 알아보고 말했다. 황금 모자를 이용해서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부르지 그러세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1시간이면 여러분을 오지의 에메랄드시로 데려다 줄 거예요. 도로시는 놀라서 말했다. 이 모자에 그런 힘이 있어? 정말 몰랐는데. 하지만 주문이 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모자 안쪽에 적혀 있어요. 하지만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부를 거면 우린 달아나야 해요. 그 짓궂은 원숭이들은 우릴 괴롭히는 걸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도로시는 지난번에 원숭이한테 혼났던 기억 때문에 좀 걱정스러웠다. 원숭이들이 또 우리를 해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황금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복종해야 해요. 그럼 안녕? 여왕 들쥐와 함께 모든 쥐들이 사라졌다. 도로시는 황금 모자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낱말이 몇 개 적혀 있었다. 도로시는 그 밑에 적힌 지시사항을 읽은 다음 모자를 다시 머리에 쓰고 왼발로 서서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왁작지껄 떠드는 소리와 함께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며 날개 달린 원숭이 무리가 날아왔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도로시 앞에 허리를 깊게 숙이고 물었다. 무슨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에메랄드시로 가야 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우두머리 원숭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원숭이 2마리가 도로시를 팔에 안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다른 원숭이들은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과 사자를 안았고 작은 원숭이 1마리는 토토를 안았다. 토토는 그 원숭이를 물려고 버둥거렸지만 작은 원숭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원숭이들을 따라서 날아갔다. 처음에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전에 원숭이한테 당했던 혹독한 경험 때문에 무척 겁이 났지만 원숭이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고 저 아래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보며 유쾌하게 비행을 즐겼다. 도로시는 가장 커다란 원숭이 2마리가 양쪽에서 받쳐준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하늘을 날아갔다. 1마리는 물론 우두머리 원숭이였다. 원숭이들은 손가마를 만들어서 도로시를 그 위에 태우고 도로시가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조심했다. 너희는 왜 황금 모자에 복종하는 거야? 도로시가 물었다. 그건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갈 길이 머니까 원하신다면 시간도 보낼 겸 그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우두머리 원숭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좋아, 듣고 싶어. 도로시가 말했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도 한때는 자유로운 원숭이였습니다. 큰 숲속에서 이 나무 저 나무로 날아다니며 열매랑 과일을 따먹고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은 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지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 몇 명은 장난기가 너무 심해서 이따금 날개가 없는 짐승들의 꼬리를 잡아당기고 새들을 쫓아다니고 숲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딱딱한 열매를 던지기도 했지만 아무튼 우린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고 재미있게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오즈가 구름 속에서 나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의 일이지요. 그때 북쪽에는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요. 공주님은 강력한 힘을 가진 마법사였는데 오직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만 마법을 사용하고 착한 사람은 절대 해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지요. 공주님의 이름은 가엘레트였고 루비 덩어리로 지은 멋진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모두 공주님을 사랑했지만 공주님은 사랑할 만한 남자를 찾지 못해서 슬펐어요. 남자들은 모두 어리석거나 못생겨서 그렇게 아름답고 현명한 공주님의 짝으로는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침내 공주님은 잘생기고 남자답고 현명한 소년을 찾아냈어요. 공주님은 그 소년이 자라서 어른이 되며 남편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소년을 루비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착하고 훌륭한 남자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마법의 힘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켈랄라였어요. 켈랄라가 자라서 어른이 되자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남자라는 평판을 듣게 되었고 게다가 남자다운 아름다움까지도 갖추고 있었어요. 가엘레트 공주님은 켈랄라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가엘레트 공주님의 궁전 가까이에 있는 숲에서 살고 있었어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의 우두머리였는데 멋진 식사보다 장난을 더 좋아하는 노인네였지요. 어느 날 가엘레 공주님의 결혼식이 열리기 바로 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하늘을 날아가다가 켈랄라가 강가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분홍색 비단과 자주색 공단으로 지은 화려한 옷을 입은 켈랄라를 보자 할아버지는 문득 장난을 치고 싶어졌어요. 할아버지가 명령을 내리자 부하들은 켈랄라를 붙잡고 강 한복판으로 날아가서 물속에 떨어뜨렸어요. 헤엄쳐서 나와봐. 네 옷에 얼룩이 생기는지 보자고. 할아버지가 외쳤어요. 물론 켈랄라는 헤엄을 잘 쳤어요.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재다능하게 키워졌으니까요. 물 위로 떠오른 켈랄라는 껄껄 웃으면서 단기슭으로 헤엄쳐 갔어요. 하지만 켈랄라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 궁전에서 달려나온 가엘레트 공주님은 켈랄라의 비단과 공단으로 지은 옷이 물에 젖어 엉망이 된 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지요. 공주님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모두 불러놓고 날개를 꽁꽁 묶어서 켈랄라가 당한 것처럼 강물에 빠뜨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숭이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되겠죠. 할아버지는 용서를 빌었어요. 켈랄라도 원숭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거들었어요. 가엘레트 공주님은 용서해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앞으로 영원히 황금 모자를 가진 사람의 명령에 3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켈랄라에게 결혼 선물로 주려고 공주님은 왕국의 절반을 값으로 치르고 황금 모자를 만들었대요. 그 다음부터 우리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황금 모자의 주인이 누구든 그의 명령에 3번 복종하게 된 겁니다. 공주님이랑 켈랄라는 어떻게 됐어? 도로시는 흥미진진하게 물었다. 켈랄라가 황금 모자의 첫 번째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명령을 내린 사람은 켈랄라였어요. 그는 공주님과 결혼한 뒤에 우리를 모두 숲속으로 불러 공주님 눈에 띄지 않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명령했어요. 공주님이 우리를 꼴도 보기 싫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기꺼이 그 명령에 따랐지요. 공주님이 무서웠으니까요. 황금 모자가 서쪽 나쁜 마녀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따라야 했던 명령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나쁜 마녀는 우리를 시켜서 윙키들을 노예로 삼았고 그 뒤에는 오즈를 서쪽 나라에서 쫓아냈어요. 이제 황금 모자는 아가씨 것이니까 아가씨는 우리에게 3번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이야기를 마치자 도로시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앞에 에메랄드시의 반짝이는 초록색 섬벽이 보였다. 이렇게 빨리 도착하다니 도로시는 놀랍고 기뻤다. 드디어 여행이 끝난 것이다. 도로시 일행을 성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우두머리 원숭이는 도로시에게 공손히 절한 다음 부하들을 거느리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 멋진 비행이었어. 도로시가 말했다. 맞아. 덕분에 힘든 여행이 빨리 끝났어. 네가 그 놀라운 모자를 가져와서 정말 다행이야. 사자가 말했다. 15. 무시무시한 오즈의 정체. 그들은 에메랄드시의 성문으로 다가가서 종을 울렸다. 종이 여러 번 울린 뒤에야 지난번에 만났던 문지기가 성문을 열었다. 그 마녀가 너희를 도로 보내주었다고? 문지기가 미심쩍은 듯 물었다. 마녀는 우리를 막을 수 없었어요. 녹아버렸거든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녹아버렸다고? 그거 참 기쁜 소식이구나. 그런데 누가 그 나쁜 마녀를 녹여버렸지? 도로시가요. 사자가 엄숙하게 말했다. 그게 정말이야? 문지기는 도로시 앞에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는 도로시 일행을 작은 방으로 데려가서 전처럼 커다란 상자에서 안경을 꺼내 눈에 씌워주었다. 그들은 에메랄드 시내로 들어갔다. 문지기는 도로시가 서쪽의 나쁜 마녀를 녹여버렸다고 외쳤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우르르 도로시의 주변으로 몰려와 오즈의 궁전까지 따라왔다.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가 여전히 궁전 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나그네들을 보자 곧바로 안으로 들여보내주었다. 아름다운 초록색 하녀가 도로시 일행을 맞이했다. 하녀는 오즈가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들이 전에 묵었던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병사는 곧바로 접견실로 들어가 도로시 일행이 나쁜 마녀를 죽이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오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즈가 당장 부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즈는 그러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기다리는 일은 지루하고 피곤했다. 마침내 그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다. 서쪽 나라로 보내서 온갖 고생에 노예 노릇까지 하게 해놓고는 이렇게 소홀하게 대접하다니 참을 수가 없었다. 오즈에게 가서 당장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불러서 혼내주겠다고 전해요. 허수아비가 초록색 하녀에게 말했다. 오즈는 깜짝 놀라서 다음날 아침 9시 4분에 접견실로 오라는 대답을 보냈다. 서쪽 나라에서 그를 쫓아냈던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저마다 오즈가 주기로 약속한 선물을 생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로시는 딱 한 번 잠이 들었다가 캔자스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엠 아줌마는 도로시가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9시에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가 도로시와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4분 뒤에 그들은 모두 오즈 마법사의 접견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저마다 지난번에 보았던 모습의 오즈 마법사를 보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텅 빈 방에는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는 전에 보았던 오즈의 어떤 모습보다도 섬뜩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몸을 찰싹 붙인 채 문가에 서 있었다. 그때 엄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천장에서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 마법사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그들은 방을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디 계세요? 도로시가 물었다. 나는 어디에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 너희가 나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제 옥자에 앉겠다. 정말로 목소리가 텅 빈 옥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렸다. 그들은 옥자로 다가가 한 줄로 늘어섰다.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러 왔어요. 도로시가 말했다. 무슨 약속? 목소리가 물었다. 나쁜 마녀를 죽이고 오면 캔자스로 돌려보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게는 두뇌를 주겠다고 약속했고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제게는 마음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제게는 용기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겁쟁이 사제가 말했다. 정말로 그 나쁜 마녀를 없애고 왔느냐? 목소리가 물었다. 도로시는 그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물을 부었더니 다 녹아버렸어요. 도로시가 대답했다. 세상에, 정말 놀랍군. 그럼 내일 다시 오너라. 그 일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할 시간은 벌써 충분히 가졌잖아요. 양철 나무꾼이 화가 나서 말했다. 우린 단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어요. 허수아비도 화가 나서 말했다. 오즈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해요. 도로시가 외쳤다. 사자는 마법사에게 겁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 사납고 무시무시한 소리에 깜짝 놀란 토토가 뒤로 펄쩍 뛰다가 구석에 세워놓은 병풍을 쓰러뜨렸다. 부당탕 병풍이 쓰러지는 소리에 모두 그쪽을 돌아보았다. 다음 순간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병풍 속에는 자그마한 노인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주름살 투성이 대머리 노인도 도로시 일행 못지않게 놀란 것 같았다. 양철 나무꾼이 도끼를 치켜들고 달려가면서 소리쳤다. 누구냐?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 마법사다. 때리지 마. 제발.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줄 테니. 작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실망과 놀라움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난 오즈가 거대한 머리인 줄 알았어. 도로시가 말했다. 난 오즈가 사랑스러운 귀부인인 줄 알았어.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는 오즈가 무시무시한 짐승인 줄 알았어.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나는 오지가 시뻘건 불덩어리인 줄 알았어. 사자가 외쳤다. 아니야, 다 틀렸어. 속임수를 써서 그렇게 보이게 한 거야. 노인이 온순하게 말했다. 속임수를 썼다고요? 그럼 할아버지는 위대한 마법사가 아닌 거예요? 도로시가 외쳤다. 쉿, 조용히 해.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밖에서 들릴 거야. 그럼 나는 끝장이야. 다들 나를 위대한 마법사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도로시가 물었다. 전혀 아니야.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 이상이야. 당신은 사기꾼이야. 허수아비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맞아. 나는 사기꾼이야. 자그마한 노인은 마치 용서를 비는 것처럼 두 손을 맞비비며 말했다. 최악이군. 난 이제 어떻게 마음을 얻지? 양철 나무꾼이 실망해서 말했다. 나는 어떻게 용기를 얻지? 사자가 말했다. 나는 어떻게 두뇌를 얻지? 허수아비가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 한탄했다. 이보게 친구들, 그런 건 사소한 문제야. 나를 생각해봐. 이제 정체가 밝혀졌으니 내가 얼마나 지독한 공경에 빠지게 됐는지 생각해보라고. 오지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사기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로시가 물었다. 너희 넷과 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여왔기 때문에 난 내 정체가 영원히 들통나지 않을 줄만 알았어. 처음부터 너희들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신하들조차 만나지 않았어. 그래서 신하들은 나를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로 알고 있지.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제 앞에 커다란 머리로 나타난 거죠? 그건 속임수였어. 이리 와. 모두 다 말해줄게. 오즈는 접견실 뒤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도로시와 친구들도 모두 뒤따라갔다. 오즈는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종이를 여러 겹 붙여서 만든 커다란 머리 모양의 인형에 얼굴이 꼼꼼히 그려져 있었다. 이걸 철사줄로 천장에 매달아 놓았지. 병풍 뒤에서 실을 잡아당기면서 눈이 움직이고 입이 벌어지는 거야. 하지만 목소리는 어떻게 냈어요? 도로시가 물었다. 나는 복화술사라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할 수 있단다. 그래서 너는 이 커다란 머리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줄 알았을 거야. 그리고 이건 내가 너희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것들이란다. 오즈는 귀부인으로 변장했을 때 입었던 옷과 가면을 허수아비에게 보여주었다. 양철 나무꾼이 보았던 무서운 짐승은 널조각에 털가죽을 꿰매 붙인 것일 뿐이었다. 그리고 사자가 보았던 불덩어리는 기름에 적신 커다란 손뭉치를 천장에 매달아 불을 붙인 것이었다. 그런 사기꾼이라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난 정말 부끄러워.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자, 모두 앉아. 의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작은 노인은 몹시도 슬프게 말했다. 그들은 의자에 앉아 오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오마하에서 태어났어. 정말요? 오마하는 캔자스에서 그리 멀지도 않아요. 도로시가 외쳤다. 오즈는 고개를 저으면서 슬프게 말했다. 그래,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멀지. 나는 자라서 복화술사가 되었어. 위대한 스승에게 아주 훌륭한 지도를 받았단다. 난 어떤 새나 짐승의 소리도 흉내낼 수 있어. 오즈가 새끼 고양이처럼 야옹하고 울자 토토가 귀를 쫑긋 세우고 새끼 고양이가 어디 있나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얼마쯤 지나자 난 복화술에 실증이 나서 귀국하는 사람이 되었지. 그게 뭔데요? 도로시가 물었다. 서커스가 열리는 날 큰 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서커스를 구경하러 모여들거든. 아, 알겠어요. 도로시가 말했다. 하루는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밧줄이 끊어진 거야. 기구는 구름 위로 높이 높이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갔지. 하루 낮과 밤을 꼬박 여행한 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기구가 낯설고 아름다운 나라 위를 날고 있더구나. 기구가 천천히 땅으로 내려와 사뿐히 내려앉아서 난 조금도 다치지 않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 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그들은 나를 위대한 마법사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었어. 그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했고 내가 바라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착하고 상냥한 사람들이더구나.
나는 이곳 사람들에게 도시와 궁전을 짓게 했어. 풍경이 워낙 아름답고 푸르렀기 때문에 나는 이 도시를 에메랄드시라고 부르게 했고, 이곳에 들어올 때에는 누구든지 초록색 안경을 쓰게 했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초록색으로 보이도록 말이야. 그럼 이곳에 있는 게 모두 초록색이 아닌가요? 도로시가 물었다. 이 도시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야. 초록색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모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에메랄드시는 오래전에 세워졌어. 내가 기구를 타고 이곳에 왔을 때는 새파란 젊은이였는데 지금은 꼬부랑 늙은이가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 나라 백성들은 오랫동안 초록색 안경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로 에메랄드로 만들어진 도시라고 믿고 있어. 확실히 이곳은 보석과 귀금속이 풍부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곳이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이곳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하지만 이 궁전이 세워진 뒤로 나는 여기에 틀어박힌 채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웃나라의 진짜 마녀들이었어. 그 마녀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이 나라에는 마녀가 4명 있었는데 각각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지. 다행히 북쪽과 남쪽의 마녀는 착한 마녀여서 나를 해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쪽과 서쪽의 마녀는 심술궂고 사악했어. 내가 자기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나를 죽였을 거야.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마녀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 동쪽의 마녀가 네 집에 깔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너희가 나를 만나러 왔을 땐 난 서쪽의 마녀를 없애주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너희들이 그 마녀를 녹여버렸는데도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려니까 정말 부끄럽구나. 할아버지는 아주 나쁜 사람이군요. 도로시가 말했다. 아니야, 사실은 아주 좋은 사람이야. 마법사로서는 형편없지만. 그럼 나에게 두뇌를 줄 수 없나요? 허수아비가 물었다. 너에게는 두뇌가 필요 없어. 너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날마다 무언가를 배웠지. 갓난 아기는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아는 게 별로 없잖니. 지식을 가져다 주는 건 경험뿐이란다. 네가 이곳에 오래 머무를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될 거야.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이 두뇌를 주지 않으면 나는 몹시 불행할 거예요. 가짜 마법사는 허수아비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난 대단한 마술사는 아니야. 하지만 내일 아침에 다시 오면 네 머릿속에 뇌를 넣어주마. 하지만 그 두뇌를 쓰는 방법은 말해줄 수가 없어. 그건 네가 스스로 알아내야 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사용법은 제가 찾아낼 테니 걱정 마세요. 허수아비가 외쳤다. 내 용기는요? 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너는 이미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어. 다만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너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이야. 위험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은 없단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워하면서도 위험과 맞서는 거야. 그런 용기를 넌 충분히 가지고 있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난 겁이 나요. 당신이 두려움을 잊게 해주는 용기를 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불행할 거예요. 좋아. 너에게도 내일 용기를 주마. 내 마음은요? 양철 나무꾼이 물었다. 왜 그런 걸 바라지? 마음을 갖고 싶어하는 건 잘못이라고 난 생각해. 마음은 사람들을 대부분 불행하게 만들거든. 네가 그걸 안다면 마음이 없는 걸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할 거야.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죠. 당신이 나에게 마음을 준다면 난 어떤 불행도 군말 없이 참고 견디겠어요. 좋아. 그럼 내일 너에게 마음을 주마. 저는 어떻게 캔자스로 돌아가죠? 도로시가 물었다. 글쎄, 그 문제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다. 며칠만 시간을 주면 너를 사막 건너편으로 데려갈 방법을 찾아볼게. 그동안 너희는 이 궁전에 머물면서 내 손님으로 지내기 바란다. 내 신하들이 너희들을 극진히 모시고 원하는 것은 뭐든 다 해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너희를 도와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건 한 가지뿐이야. 내가 사기꾼이라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다오. 그들은 오즈의 정체에 대해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기분 좋게 방으로 돌아왔다.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과 겁쟁이 사자는 물론이고
도로시마저도 이 위대한 사기꾼이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도로시는 오지가 한 짓을 모두 용서해 줄 작정이었다. 16. 위대한 사기꾼의 마술. 다음날 아침 허수아비가 친구들에게 말했다. 축하해줘. 드디어 오즈에게 두뇌를 얻으러 가게 되었으니 말이야. 내가 돌아올 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져 있을 거야. 나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너를 좋아했어. 도로시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허수아비를 좋아해주다니 넌 참 친절한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두뇌를 새로 얻어 훌륭한 생각들을 해내면 나를 더욱 존경하게 될 거야. 허수아비는 쾌활한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접견실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오즈가 말했다. 허수아비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작은 노인은 창가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두뇌를 얻으러 왔어요. 허수아비가 약간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래. 그 의자에 앉아. 네 머리를 잠시 떼어내야 하는데 괜찮을까? 두뇌를 제자리에 집어넣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괜찮아요. 새로 붙여줄 머리가 이 머리보다 더 훌륭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떼어도 좋아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오즈는 허수아비의 머리를 떼어 그 속에 든 밀집을 다 꺼내고는 뒷방에서 왕겨 한 대를 가져다가 거기에 핀과 바늘을 잔뜩 놓고 골고루 섞은 다음 제자리에 고정되도록 남은 공간을 지프로 채웠다. 오즈는 이렇게 만든 머리를 허수아비의 몸통에 다시 꿰매어 달았다. 내가 새 두뇌를 잔뜩 주었으니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허수아비는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자 만족감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허수아비는 오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친구들에게 돌아왔다. 도로시가 신기한 듯 허수아비를 쳐다보았다. 뇌가 들어가 있어서인지 그의 머리 꼭대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기분이 어때? 도로시가 물었다. 정말 똑똑해진 기분이야. 내 두뇌에 익숙해지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허수아비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왜 바늘과 핀이 머리에서 튀어나와 있지? 양철 나무꾼이 물었다. 그건 허수아비 머리가 날카롭다는 증거야. 사자가 말했다. 그럼 난 오즈에게 가서 마음을 얻어야겠다.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그는 접견실로 걸어가서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오즈가 말했다. 양철 나무꾼은 안으로 들어가서 말했다. 마음을 얻으러 왔어요. 좋아. 하지만 먼저 네 가슴에 구멍을 뚫어야 해. 그래야 마음을 제자리에 넣을 수 있으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오즈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요. 오즈는 땜장이들이 쓰는 커다란 가위로 나무꾼의 왼쪽 가슴에 네모 모양의 작은 구멍을 뚫었다. 그런 다음 서랍장으로 가서 비단 주머니 속에 톱밥을 채워 넣어 만든 예쁜 심장을 꺼냈다. 어때? 예쁘지? 오즈가 물었다. 양철 나무꾼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정말 예뻐요. 그건 마치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겠죠? 그럼 비단결처럼 부드럽지. 오즈는 마음을 양철 나무꾼의 가슴속에 집어넣은 다음 아까 잘라낸 네모난 양철을 제자리에 솜씨 좋게 땜질에 붙였다. 자, 이제 너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됐어. 가슴에 땜질한 자국이 남은 것이 좀 안 됐지만 그것만은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양철 나무꾼은 행복한 목소리로 외쳤다. 땜질 자국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어요. 그럴 거 없어. 오즈가 대답했다. 양철 나무꾼은 행운을 빌어준 친구들에게 돌아왔다. 이번에는 사자가 접견실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오즈가 말했다. 사자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용기를 얻으러 왔습니다. 좋아, 너에게 용기를 주마. 오즈는 찬장으로 가더니 높은 선반에서 네모난 초록색 유리병을 내렸다. 그리고 유리병에 든 것을 아름다운 조각이 새겨진 황록색 접시에 따라 겁쟁이 사자 앞에 놓았다. 사자는 불쾌한 듯이 콩콩 냄새를 맡았다. 마셔. 오즈가 말했다. 이게 뭔데요? 이게 네 몸속에 들어가면 용기로 변할 거야. 용기는 항상 몸속에 있다는 건 너도 잘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삼키기 전에는 용기라고 부를 수 없어. 빨리 마시는 게 좋을 거야. 사자는 더 망설이지 않고 접시에 담긴 것을 단숨에 마셨다. 기분이 어떠냐? 용기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사자는 자신의 행운을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기쁨에 찬 얼굴로 친구들한테 돌아갔다. 혼자 남은 오즈는 허수아비와 나무꾼과 사자의 소원을 이루어준 것을 생각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다들 나에게 그런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니 내가 어떻게 사기꾼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 허수아비와 사자와 나무꾼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쉬운 일이었어. 그들은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도로시를 캔자스로 돌려보내는 건 다른 문제야. 상상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거든. 어떻게 해야 도로시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 17. 열기구 띄우기. 사흘 동안 도로시는 오즈한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친구들은 모두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었지만 도로시는 초조하고 슬펐다. 허수아비는 머릿속에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기 말고는 아무도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게 어떤 생각인지 말하지 않았다. 양철나무꾼은 걸어 다닐 때마다 가슴속에서 마음이 달그락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무꾼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인간이었을 때 가졌던 마음보다 새로 얻은 마음이 더 친절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알았다고 도르시에게 말했다. 사자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한 개 군단의 병사나 수십 마리의 칼리다와도 얼마든지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친구들 속에서도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은 도르시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질 뿐이었다. 나흘째 되던 날, 오즈가 도르시를 불렀다. 기쁨에 넘쳐 도르시가 접견실로 들어가자 오즈는 상냥하게 말했다. 여기 앉아. 너를 이 나라 밖으로 데려갈 방법을 찾은 것 같아. 그리고 캔자스로 돌아가는 건가요? 캔자스로 갈 수 있을지는 잘 몰라. 나는 캔자스가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막을 건너는 거야. 사막만 건너면 집으로 가는 길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사막을 건널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말해주마. 내가 이 나라에 기구를 타고 왔다는 건 너도 알지? 너도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왔잖니. 그러니까 사막을 건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을 날아서 가는 거야. 그런데 회오리 바람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열기구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요? 기구는 속에 든 기체가 새 나가지 않도록 비단에 악효를 발라서 만들면 돼. 이 궁전에는 비단이 잔뜩 있으니까 기구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야. 하지만 기구가 하늘로 떠오르려면 속에 기체를 채워야 하는데 이 나라에는 기구 속에 채워 넣을 기체가 없어. 뜨지 못하는 기구는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래, 하지만 기구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 기구 속에 뜨거운 공기를 가득 채우는 거야. 물론 기체만큼 좋지는 않아. 공기가 식으면 기구는 사막에 내려앉을 테고 그러면 우리는 사막에서 길을 잃게 될 테니까. 우리라고요? 할아버지도 저와 함께 가시려고요? 물론이지. 난 이제 사기꾼 노릇에 실증이 났어. 내가 이 궁전 밖으로 나가면 백성들은 내가 마법사가 아니라는 걸 당장 알아차리고 화를 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온종일 이 방에 틀어박혀 있어야만 하지. 정말 진저리가 나는 일이야. 나도 너랑 캔자스로 가서 다시 서커스단에서 일하고 싶구나. 좋아요. 할아버지가 함께 가신다면 저도 기뻐요. 고마워. 비단 꿰매는 일을 도와주겠어? 그럼요. 그렇다면 기구 만드는 일을 당장 시작하자. 오즈는 접견실 뒷방에서 비단을 꺼낸 다음 적당한 크기와 모양으로 자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밝은 초록색 비단을 자르고 다음에는 짙은 초록색 비단, 그 다음에는 푸른 초록색 비단을 잘라냈다. 여러 색깔이 어우러진 화려한 기구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도로시는 실과 바늘을 가져다가 오즈가 자른 비단 조각들을 솜씨 좋게 꿰매 붙였다. 조각들을 모두 이어 붙이는 데에는 꼬박 사흘이 걸렸지만 마침내 굉장히 커다란 초록색 비단 주머니가 완성되었다. 오즈는 공기가 새지 않도록 주머니 안쪽에 악효를 발랐다. 이제 우리가 탈 바구니가 있어야 해. 오즈는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를 시켜 커다란 바구니를 가져오게 했다. 병사가 바구니를 가져오자 오즈는 비단 주머니에 끈을 묶고 바구니를 매달았다. 준비가 다 끝나자 오즈는 구름 속에 살고 있는 동생 마법사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백성들에게 발표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나라 전체에 퍼졌고
백성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오즈는 기구를 궁전 앞에 내다 놓으라고 명령했다. 구경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기구를 바라보았다. 양철나무꾼이 장작을 많이 잘라서 모닥불을 피웠다. 오즈는 모닥불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가 비단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구 아랫부분을 모닥불 위로 가져갔다. 비단 주머니가 차츰 부풀어 오르더니 드디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바구니만 땅에 간신히 닿아 있었다. 오즈는 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동생 마법사를 방문하러 간다. 내가 없는 동안 허수아비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다. 나에게 복종하듯 허수아비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라. 기구를 땅에 붙들어 매놓은 밧줄이 팽팽해졌다. 기구 안에 채워진 공기가 너무 뜨거워 각 공기보다 훨씬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어서와 도로시, 얼른, 빨리 타지 않으면 기구가 날아가 버릴 거야. 마법사가 외쳤다. 토토가 안 보여요. 도로시는 강아지를 남겨둔 채 혼자 떠날 수는 없었다. 토토는 새끼 고양이를 쫓느라 멍멍 짖으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도로시는 토토를 겨우 붙잡아 안고 기구 쪽으로 달려갔다. 오즈가 도로시를 붙잡아 태우려고 두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밧줄이 툭 끊어졌다. 기구는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갔다. 돌아오세요. 저도 가고 싶어요. 안 돼. 돌아갈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이 기구를 내려가게 할 수가 없구나. 안녕. 구경꾼들은 모두 바구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마법사를 쳐다보고 있었다. 기구는 점점 하늘 높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위대한 마법사 오즈를 본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었다. 오즈는 어디로 갔을까? 오마하에 무사히 도착하여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잊지 않고 늘 이렇게 말했다. 오즈는 언제나 우리의 좋은 친구였어. 여기 있을 때는 우리를 위해 이 아름다운 에메랄드 실을 세웠고 떠날 때는 우리를 다스리도록 현명한 허수아비를 남겨놓았지. 그러면서도 한동안 사람들은 마법사가 떠나버린 것을 슬퍼했고 그 슬픔은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는 것이었다. 18. 남쪽으로. 도로시는 참담하게 울었다. 캔자스로 돌아갈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구를 타지 못한 것이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았다. 어쨌든 오즈와 헤어진 것은 아쉬운 일이었고 친구들 역시 그랬다.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준 사람과 헤어지고도 슬퍼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거야. 잠깐 눈물을 흘리면서 오즈와 헤어진 슬픔을 달래고 싶은데 내가 녹슬지 않도록 눈물을 닦아줄래? 양철나무꾼이 도로시에게 말했다. 그럼 얼마든지 닦아줄게. 도로시는 당장 수건을 가져왔다. 그러자 양철나무꾼은 몇 분 동안 흐느껴 울었고 도로시는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실컷 울고 나자 양철나무꾼은 도로시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온몸에 기름을 쳤다. 이제는 허수아비가 에메랄드시의 왕이었다. 허수아비는 마법사가 아니었지만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다. 밀집 인형이 다스리는 도시는 이 세상에서 여기밖에 없을 거야. 나는 그게 정말 자랑스러워.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오즈가 기구를 타고 떠난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접견실에 모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다. 허수아비가 커다란 옥좌에 앉고 나머지는 허수아비 앞에 공손히 늘어섰다. 우리 처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이 궁전과 도시는 우리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옥수수 밭에 세워진 장대 끝에 매달려 있는 신세였는데 지금은 이 아름다운 도시의 왕이 되었잖아. 그걸 생각하면 나는 내 운명이 만족스러워. 새 왕이 말했다. 나도 새로 얻은 마음에 만족하고 있어.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건 오직 마음을 얻는 것뿐이었거든.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나도 내가 용감해진 것에 만족하고 있어. 다른 짐승들보다 더 용감하지는 못하다 해도 말이야. 사자가 겸손하게 말했다. 도로시만 이곳에서 사는데 만족한다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을 텐데. 허수아비가 말했다. 난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 애 아줌마랑 헨리 아저씨랑 함께 살고 싶단 말이야. 도로시가 외쳤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양철나무꾼이 물었다. 허수아비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너무 열심히 생각하느라 핀과 바늘이 머리에서 삐죽삐죽 튀어나올 정도였다.
마침내 허수아비가 말했다. 황금 모자가 있잖아.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불러서 사막 건너편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 도로시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 생각을 못했네. 당장 가서 황금 모자를 가져올게. 도로시가 황금 모자를 가져와서 주문을 외자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금세 열린 창문으로 날아들어와 도로시 옆에 섰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도로시에게 공손히 절하면서 말했다. 아가씨는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를 데리고 캔자스로 날아가죠. 도로시가 말했다. 하지만 우두머리 원숭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해 있고 이곳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날개 달린 원숭이는 이제껏 캔자스에 가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곳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힘을 이용하실 수 있지만 사막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우두머리 원숭이는 다시 절하고 부하들과 함께 창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도로시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황금 모자의 힘을 쓸데없이 낭비해버렸어. 날개 달린 원숭이들도 도울 수 없대. 정말 너무 안 됐구나. 다정한 마음을 가진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허수아비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허수아비의 머리가 심하게 부풀어 올라서 머리가 터지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부탁해보자. 허수아비가 말했다. 병사가 겁먹은 표정으로 머뭇머뭇 접견실로 들어왔다. 오지가 있는 동안은 접견실에 들어오는 것이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꼬마 아가씨는 사막을 건너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막을 건널 수 있죠? 허수아비가 병사에게 물었다. 모릅니다. 위대한 오지 마법사님 말고는 지금까지 아무도 사막을 건넌 적이 없으니까요. 병사가 대답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도로시가 진지하게 물었다. 어쩌면 글린다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글린다가 누구죠? 허수아비가 물었다. 남쪽의 마녀입니다. 모든 마녀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마녀인데 쿼들링들을 다스리고 있죠. 그 마녀의 성은 사막 가장자리에 있으니까 사막을 건너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글린다는 착한 마녀겠죠? 도로시가 물었다. 쿼들링들은 글린다를 착한 마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린다는 친절하고 아름답고 아주 오래 살았는데도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글린다의 성에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도로시가 다시 물었다. 길은 남쪽으로 곧바로 뻗어 있습니다만 온갖 위험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숲에는 사나움 짐승들이 살고 있고 낯선 사람이 자기네 땅을 지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 별난 민족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쿼들링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에메랄드시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병사가 대답했다. 병사가 나가자 허수아비가 말했다. 위험해도 남쪽 나라에 가서 글린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이곳에 있는 한 도로시는 절대로 캔자스에 돌아가지 못할 테니까.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 사이에 또 생각을 한 모양이구나.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물론이지.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도 도로시와 함께 떠나겠어. 난 이 도시에 실증났어. 숲과 들판이 그리워. 난 들짐승이니까. 게다가 도로시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할 테고. 사자가 말했다. 그건 그래. 내 도끼도 도로시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도 도로시와 함께 가겠어.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그럼 언제 떠날까? 허수아비가 물었다. 너도 가려고? 사자와 나무꾼이 놀라서 물었다. 물론이지. 도로시가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로 두뇌를 얻지 못했을 거야. 도로시는 나를 옥수수 밭의 장대에서 끌어내려 주었고 에메랄드시로 데려왔어. 내가 얻은 행운은 모두 도로시 덕분이라고. 그러니 도로시가 캔자스로 무사히 돌아갈 때까지 절대로 도로시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허수아비가 말했다. 고마워. 모두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난 되도록 빨리 떠나고 싶어. 도로시가 말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떠나자. 모두 여행 준비를 해. 긴 여행이 될 테니까. 허수아비가 말했다. 19. 나무들의 공격. 다음날 아침 도로시는 예쁜 초록색 하녀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했고 각자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와 악수를 나누었다. 병사는 성문까지 그들을 배웅했고 문지기는 도로시 일행이 이 아름다운 도시를 떠나
또다시 고생스러운 여행길에 오른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문지기는 그들의 안경을 풀어서 초록색 상자에 집어넣고 행운을 빌어주었다. 당신은 이제 우리의 임금님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문지기가 허수아비에게 말했다. 그럴게요. 하지만 도로시가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먼저예요.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허수아비는 친절한 문지기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아주 따뜻한 대접을 받았어요.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주셨고요. 뭐라고 감사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만에요. 우리는 아가씨가 이곳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캔자스로 돌아가는 게 소원이라니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문지기가 성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 여행을 시작했다. 도로시와 친구들이 남쪽을 향해 얼굴을 돌리자 해가 찬란하게 빛났다. 그들은 모두 기분이 좋아서 웃고 떠들었다. 도로시는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다시 가슴이 부풀었고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은 도로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사자는 킁킁거리며 신선한 공기 냄새를 맡고 다시 숲에 온 것이 기뻐서 꼬리를 휙휙 내저었다. 토토는 줄곧 신나게 짖어대면서 이리저리 나방과 나비를 쫓아다녔다. 도시 생활은 나에게 전혀 맞지 않아. 도시에 사는 동안 살도 많이 빠졌고 내가 얼마나 용감해졌는지 다른 짐승들한테 보여줄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사자가 발걸음도 가볍게 걸으면서 말했다. 그들은 길 모퉁이를 돌면서 에메랄드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보이는 것은 초록색 성벽 너머에 솟아있는 수많은 뾰족탑뿐이었다. 궁전의 뾰족탑과 둥근 지붕이 가장 높이 솟아있었다. 양철나무꾼이 가슴속에서 마음이 달그락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말했다. 오즈가 사기꾼이긴 했어도 그렇게 형편없는 마법사는 아니었어. 맞아, 오즈는 나에게 두뇌를 주었잖아. 이렇게 훌륭한 두뇌를 말이야. 허수아비가 말했다. 나에게 준 용기를 한 접시 마셨다면 오즈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사자가 덧붙였다. 도로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즈가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시는 오즈를 용서했다. 오즈의 말대로 그는 형편없는 마법사일지는 몰라도 마음씨는 고운 사람이었다. 첫날은 에메랄드시 주위에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초록빛 들판과 화려한 꽃밭 사이를 지나갔다. 그날 밤에는 풀밭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잤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말로 편안한 휴식이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 울창한 숲에 이르렀다. 하지만 길을 돌아서 갈 수는 없었다. 숲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는 데다 길을 잃을까 두려워 감히 방향을 바꿀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쉽게 숲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았다. 앞장선 허수아비가 마침내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그 나무는 무성한 가지를 활짝 펼치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 지나갈 만한 틈새가 있었다. 하지만 허수아비가 첫 번째 나뭇가지 밑에 다다른 순간 나뭇가지가 아래로 내려오더니 허수아비를 휘감아 번쩍 치켜 올렸다가 땅바닥에 내던졌다. 허수아비는 다치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랐다. 도로시가 일으켜 세웠을 때 약간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다. 여기에도 나무들 사이에 틈새가 있어. 사자가 외쳤다. 내가 먼저 가볼게. 나는 내 동댕이 쳐줘도 다치지 않으니까. 허수아비는 또 다른 나무로 다가갔다. 그 나뭇가지도 당장 허수아비를 휘감아 올리더니 내던져버렸다. 이제 어떡하지? 도로시가 외쳤다. 이 나무들이 우리 여행을 방해하려고 작정했나봐. 사자가 말했다.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겠군. 나무꾼은 도끼를 어깨에 메고 허수아비를 휘감아서 내던진 첫 번째 나무로 다가갔다. 커다란 나뭇가지가 나무꾼을 휘감으려고 하자 나무꾼은 도끼로 내려쳐서 두 동강을 내버렸다. 그러자 나무는 괴로운 듯이 온 가지를 바르르 떨더니 축 늘어졌다. 그 사이 양철나무꾼은 나무 밑을 무사히 지나가며 외쳤다. 빨리 와, 어서. 그들은 얼른 달려가서 무사히 나무 아래를 통과했다. 하지만 토토는 작은 나뭇가지에 붙잡혀 이리저리 휘둘렸다. 토토가 낑낑대며 발버둥치자 나무꾼이 당장 가지를 잘라서 강아지를 풀어주었다. 다른 나무들은 도로시 일행을 막지 않았다.
아마 맨 앞줄에 있는 나무들만 숲의 경비병으로서 낯선 사람이 숲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 것 같았다. 그들은 숲속을 무사히 지나 반대편에 이르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하얀 도자기로 만든 성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성벽은 유리처럼 매끄러웠고 그들의 키보다 더 높았다. 이젠 어떡하지? 도로시가 물었다. 내가 사다리를 만들게. 어쨌든 이 벽을 넘어야 하니까.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20. 앙증맞은 도자기 나라. 나무꾼이 숲속에서 나무를 베어 사다리를 만드는 동안 도로시는 땅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다. 너무 오래 걸어서 몹시 피곤했기 때문이다. 사자도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고 토토도 그 옆에 누웠다. 허수아비는 나무꾼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이 성벽이 왜 여기 있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머리를 좀 쉬어. 이까지 성벽 때문에 골치 썩이지 말고 넘어가 보면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겠지. 양철 나무꾼이 말했다. 얼마 뒤 사다리가 완성되었다. 투박한 사다리지만 튼튼해서 벽을 넘어가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나무꾼이 장담했다. 허수아비는 도로시와 사자, 토토를 깨우고 앞장서서 사다리를 올라갔다. 하지만 몸놀림이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도로시가 바짝 뒤따라 올라가면서 허수아비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어야 했다. 성벽 위로 고개를 내민 순간 허수아비가 외쳤다. 우와! 계속 올라가! 도로시가 외쳤다. 허수아비는 더 높이 기어 올라가 성벽 위에 올라앉았다. 도로시가 성벽 위로 고개를 내밀고 허수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외쳤다. 우와! 토토는 올라오자마자 멍멍 짖어대기 시작했지만 도로시가 조용히 하게 했다. 다음에는 사자가 올라왔고 양철나무꾼이 마지막으로 올라왔다. 사자와 양철나무꾼도 성벽 너머를 보자마자 외쳤다. 우와! 그들은 성벽 위에 나란히 올라앉아서 성벽 너머에 펼쳐져 있는 이상한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넓게 펼쳐져 있는 그 나라의 바닥은 매끄럽고 하얗게 반짝이는 커다란 접시 같았고 그 위에는 도자기로 만들어진 화려한 색깔의 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가장 큰 집이 도로시의 허리에 겨우 닿을 정도로 아주 작은 집들이었다. 도자기 울타리로 둘러싸인 작고 예쁜 우리, 도자기로 만들어진 소와 양, 말, 돼지, 닭들이 여기저기 무리지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었다. 소젖을 짜는 여자와 양치는 여자들은 몸에 딱 달라붙는 알록달록한 윗도리를 입고 있었고 치마에는 금색 무늬가 점점이 박혀 있었다. 금색과 은색과 보라색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공주들, 분홍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줄무늬 반바지 차림에 황금 장식이 달린 구두를 신은 양치기들, 보석 박힌 왕관에 하얀 단비 망토와 몸에 딱 달라붙는 공단 윗도리를 입은 왕자들, 주름진 옷깃을 달고 볼에 빨간 연지를 짓고 뾰족 모자를 쓴 우스꽝스러운 어릿광대도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두 도자기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옷도 모두 도자기였다. 사람들은 키가 아주 작아서 가장 키가 큰 사람도 도로시의 무릎에 겨우 닿을까 말까 한 정도였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그네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유난히 머리가 큰 갈색 도자기 개 한 마리가 성벽으로 다가와 잠시 짖다가 달아났을 뿐이었다.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지? 도로시가 물었다. 사다리는 너무 무거워 성벽 위로 끌어올릴 수 없었다. 허수아비가 먼저 성벽 아래로 뛰어내린 다음 바닥에 엎드렸다. 나머지 친구들은 차례로 허수아비의 몸 위로 뛰어내렸다. 물론 모두들 허수아비의 머리 쪽으로 뛰어내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발바닥에 바늘이나 핀이 박힐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모두 무사히 내려오자 친구들은 납작하게 눌린 허수아비를 일으켜 세우고 손바닥으로 탁탁 두드려서 모양을 잡아주었다. 남쪽으로 곧장 가려면 이 이상한 나라를 가로질러 가는 수밖에 없어. 도로시가 말했다. 그들은 도자기 나라를 가로질러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처음 마주친 것은 도자기 암소의 젖을 짜고 있는 도자기 아가씨였다. 그들이 가까이 가자 암소가 갑자기 발길질을 했다. 그 바람에 발판과 물통, 그리고 젖을 짜는 아가씨까지 나동그라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암소의 다리가 부러지고 물통은 산산조각 나고
젖자는 아가씨의 왼쪽 팔꿈치에 금이 간 것을 보고 도로시는 충격에 휩싸였다. 너희가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 암소 다리가 부러졌어. 이제 암소를 수성공한테 데려가서 악교로 다리를 붙여야 해. 도대체 왜 여기 와서 내 암소를 놀라게 하는 거야? 젖자는 아가씨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미안해, 용서해줘. 도로시가 사과했다. 하지만 젖자는 아가씨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가씨는 부르퉁한 얼굴로 부러진 암소 다리를 집어들고는 암소를 끌고 갔다. 불쌍한 암소는 새 다리로 절뚝거렸다. 젖자는 아가씨는 금간 팔꿈치를 옆구리에 끼고 떠나면서 어깨 너머로 꼴사나운 나그네들을 원망하는 눈초리로 계속 뒤돌아보았다. 도로시는 이 불행한 사고에 마음이 아팠다. 여기서는 무척 조심해야겠어. 안 그러면 이 작고 예쁜 사람들이 고칠 수도 없을 만큼 심하게 다칠지도 몰라. 마음 상냥한 나무꾼이 말했다. 얼마쯤 가다가 도로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젊은 공주를 만났다. 공주는 낯선 나그네들을 보고 흠칫 걸음을 멈추더니 뒤돌아서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도로시는 공주를 자세히 보고 싶어서 공주를 쫓아갔다. 그러자 도자기 공주가 소리쳤다.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공주의 작은 목소리가 너무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도로시는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왜? 도자기 공주도 도로시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멈춰서서 대답했다. 달리다가 넘어지면 몸이 부서질지도 모르니까. 부서져도 고칠 수 있잖아. 그래도 수선한 뒤에는 원래만큼 예뻐질 수가 없어. 그렇지 참. 도로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기 어릿광대 조커 보이지? 조커는 언제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려고 애쓰는 바람에 몸이 너무 자주 부서져서 아마 100군데는 수선했을 거야. 그래서 조금도 예쁘지 않아. 지금 이리로 오고 있으니까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도자기 공주가 말했다. 쾌활한 어릿광대가 도로시 일행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어릿광대는 빨강, 노랑, 초록이 어우러진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온몸이 금간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어릿광대는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뺨을 불룩하게 부풀리고는 약간 건방지게 고개를 까딱이며 노래하듯이 말했다. 아름다운 아가씨, 불쌍한 조커를 왜 그렇게 쳐다보시나요? 아가씨는 참 뻣뻣하고 새침하네요. 무지깽이를 삼킨 것처럼요. 조용히 해. 이분들은 손님이잖아.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대해야지. 도자기 공주가 말했다. 그럼 이게 손님에 대한 인사가 되겠군요. 어릿광대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거꾸로 섰다. 신경 쓰지 마. 조커는 머리에 금이 많이 가서 바보가 됐어. 도자기 공주가 도로시에게 말했다. 난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를 캔자스로 데려가서 애 마줌만의 벽난로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될까? 너를 바구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을 거야. 싫어. 그렇게 되면 나는 무척 불행할 거야. 우리는 이 나라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 말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지. 하지만 이 나라를 떠나면 당장 몸이 빳빳하게 굳어버려서 똑바로 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예뻐 보이게 하겠지. 사람들이 우리를 벽난로나 장식장이나 홍접실 탁자에 세워놓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그것뿐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사는 게 훨씬 즐거워. 그래? 난 널 불행하게 만들 생각이 없어. 그럼 갈게. 잘 있어. 잘 가. 조커가 인사했다. 그들은 도자기 나라를 조심조심 지나갔다. 작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그들을 피해 재빨리 달아났다. 그들에게 밟히거나 차여서 부서질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1시간쯤 지나서 도자기 나라의 반대쪽에 도착했다. 여기에도 도자기 성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쪽 성벽은 저번 성벽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의 등을 밟고 성벽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자가 네 다리를 모았다가 성벽 위로 펄쩍 뛰어오르다가 그만 꼬리로 도자기 교회를 건드리는 바람에 교회가 부서지고 말았다. 정말 안 됐어. 하지만 암소다리 하나랑 교회만 부수고 다른 작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곳 사람들은 너무 잘 부서지니까. 도로시가 말했다. 정말 그래. 난 집으로 만들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쉽게 다치지 않잖아. 세상에는 허수아비가 되는 것보다 더 나쁜 일들도 많은 것 같아.
21. 동물의 왕이 된 사자. 도로시 일행이 도자기 성벽을 내려가 보니 그곳은 잡초덤불로 뒤덮인 늪지대였다. 무성한 잡초 밑에 숨어있는 진흙구덩이에 수없이 빠지면서 힘들게 길을 찾아 걸어간 끝에 마침내 무사히 단단한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지금까지 지내온 어느 곳보다도 황량해 보였다. 오랫동안 덤불을 헤치며 힘겹게 걸은 뒤 도르시 일행은 또 다른 숲으로 들어갔다. 이 숲 속의 나무들은 이제까지 본 어떤 나무들보다 크고 오래된 것들이었다. 사자가 벅찬 기쁨으로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정말 매력적인 숲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태어나서 처음 봐. 나는 좀 음산해 보이는걸? 허수아비가 말했다. 아니야, 난 이런 곳에서 평생 살고 싶어. 발밑에 깔려있는 가랑잎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고목에 붙어있는 이끼가 얼마나 풍성하고 싱싱한지 좀 봐. 어떤 짐승도 이보다 더 훌륭한 보금자리를 바랄 수 없을 거야. 사자가 말했다. 사나운 짐승들이 살고 있을 거야. 도로시가 말했다. 아마 그렇겠지.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짐승은 전혀 보이지 않는걸. 사자가 말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숲속을 걸어갔다. 도로시와 토토와 사자는 나무 밑에 누워서 잠을 잤고 나무꾼과 허수아비는 여느 때처럼 보초를 섰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런데 얼마 가기도 전에 낮게 우렁우렁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많은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토토는 작게 낑낑거렸지만 다른 친구들은 용감하게 잘 다져진 오솔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들은 숲속의 빈터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모여 있었다. 호랑이, 코끼리, 곰, 늑대, 여우, 그 밖에도 땅 위에 사는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도로시가 겁을 내자 사자는 짐승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으르렁거리는 것으로 보아 무척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때 짐승 몇이 사자를 보았다. 그러자 무슨 이상한 힘에 이끌리기라도 한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사자에게 달려왔다. 가장 덩치 큰 호랑이가 사자에게 절을 하고 말했다. 어서 오세요. 짐승들의 왕이시여. 마침 잘 오셨습니다. 무서운 적을 무찔러 이 숲에 다시 평화를 가져다 주세요. 무슨 일이냐? 사자가 조용히 물었다. 얼마 전에 이 숲에 사나운 괴물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거미처럼 생긴 그 괴물은 코끼리만큼 몸집이 크고 다리는 커다란 나무만큼 깁니다. 그런 다리를 8개나 가진 괴물이 숲속을 기어다니며 마치 거미가 파리를 잡아먹는 것처럼 짐승들을 마구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사나운 괴물이 살아있는 한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숲의 짐승들을 지킬 수 있을지 의논하고 있는 참인데 마침 사자님께서 오신 겁니다. 호랑이의 말을 듣고 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이 숲에는 사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몇 마리 있었는데 괴물이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사자들은 당신처럼 덩치가 크거나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괴물을 처치하면 너희들은 나를 이 숲의 왕으로 받들어 모실 테냐? 사자가 다시 물었다. 기꺼이 모시겠습니다. 호랑이가 대답하자 다른 짐승들도 힘차게 소리쳤다. 기꺼이 모시겠습니다. 그 괴물은 지금 어디 있느냐? 호랑이가 앞발로 참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참나무 숲에 있습니다. 내 친구들을 잘 보살펴라. 당장 그 괴물을 처치하러 갈 테니. 사자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적과 싸우기 위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사자가 다가갔을 때 거대한 거미는 마침 잠을 자고 있었다. 그 꼴이 어찌나 흉측하고 혐오스러운지 사자는 코를 치켜들었다. 호랑이 말대로 괴물의 다리는 나무만큼 길고 몸뚱이는 거무튀튀한 탈로 뒤덮여 있었다. 커다란 입에 한 뼘이나 되는 날카로운 이빨이 한 줄로 나와 있었다. 그러나 머리와 몸뚱이를 잇는 목은 개미 허리처럼 가늘었다. 바로 거기가 그 괴물의 약점이라는 것을 사자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게다가 깨어있을 때보다 자고 있을 때 공격하기가 더 쉬운 법이다. 사자는 곧장 펄쩍 뛰어올라 괴물의 등에 올라타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무장한 커다란 앞발을 휘둘러 괴물의 머리를 몸뚱이에서 잘라버렸다. 사자는 괴물의 등에서 뛰어내려와 괴물의 기다란 다리가 꿈틀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괴물이 죽어버린 것이다. 사자는 숲속의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짐승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사자를 왕으로 받들었다. 사자는 짐승들에게 도로시를 캔자스로 무사히 돌려보낸 뒤에 곧바로 돌아와서 왕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22. 콰들링의 나라. 4명의 나그네는 숲을 무사히 통과했다. 어두운 숲에서 나오자 가파른 언덕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덕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온통 커다란 바위로 덮여 있었다. 올라가기가 무척 어렵겠는걸? 하지만 우린 저 언덕을 넘어야만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허수아비가 말했다. 허수아비가 앞장을 서고 나머지는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첫 번째 바위에 거의 이르렀을 때 거친 목소리가 외쳤다. 돌아가. 누구냐? 허수아비가 물었다. 그러자 바위 위로 머리 하나가 불쑥 올라오더니 아까와 같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언덕은 우리 거야. 아무도 이 언덕을 넘을 순 없어. 하지만 우리는 이 언덕을 넘어가야 해. 우리는 콰들링의 나라로 가는 길이거든.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렇게는 안 될걸?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본 사람들 가운데 가장 괴상하게 생긴 남자가 바위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키가 아주 작고 뚱뚱했으며 머리는 무척 큰데 머리 꼭대기는 납작했다. 그리고 주름살 투성이 굵은 목이 머리를 떠받치고 있었고 양쪽 팔이 없었다. 허수아비는 저렇게 허약한 몸으로는 그들이 언덕에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해서 유감이지만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언덕을 넘어가야 해. 허수아비는 대담하게 앞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남자의 주름진 목이 쭉 펴지면서 머리가 번개처럼 튀어나오더니 납작한 머리 꼭대기가 허수아비의 허리를 들이받았다. 허수아비는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다. 머리는 튀어나올 때만큼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갔다. 남자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다. 생각처럼 쉽진 않을걸? 다른 바위에서도 일제히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도로시는 언덕 비탈에 수백 개나 되는 바위 뒤에 팔없는 망치머리들이 하나씩 숨어있는 것을 보았다. 사자는 망치머리들이 허수아비를 비웃는 것을 보고 욱해서 천둥처럼 요란하게 포효하며 언덕을 달려 올라갔다. 그러자 또다시 머리 하나가 재빨리 튀어나왔고 사자는 대포 알에 맞은 것처럼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도로시는 언덕 아래로 달려가 허수아비를 일으켰다. 여기저기에 멍이 들고 상처를 입은 사자가 도로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총알처럼 튀어나오는 머리를 가진 놈들과는 싸워봤자야. 아무도 저놈들을 당해낼 수 없을 거야. 그럼 어떡하지? 도로시가 물었다. 날개 달린 원숭이를 불러. 한 번 더 명령할 수 있잖아.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도로시는 황금 모자를 쓴 다음 주문을 외웠다. 원숭이들은 늘 그랬듯이 몇 분도 지나기 전에 도로시 앞에 나타났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도로시에게 절하면서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를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콰들링의 나라로 데려가죠. 알겠습니다. 우두머리 원숭이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나그네 늑과 토토를 품에 안고 날아올랐다. 그들이 언덕 위를 날아가자 망치머리들은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며 머리를 하늘로 쏘아댔지만 날개 달린 원숭이들한테 닿을 수는 없었다. 원숭이들은 도로시와 친구들을 안고 무사히 언덕을 넘어 아름다운 콰들링들의 나라에 사뿐히 내려놓았다. 아가씨가 우리를 부를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행운을 빕니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도로시에게 말했다. 잘 가. 정말 고마웠어. 도로시가 작별 인사를 했다. 원숭이들은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콰들링의 나라는 풍요롭고 행복해 보였다. 드넓은 들판에는 곡식이 무르익어가고 있었고 들판 사이를 달리는 길은 잘 포장되어 있었으며 잔물결을 일으키며 흐르는 시냇물 위에는 튼튼한 다리가 걸려 있었다. 윙키들의 나라에서는 울타리와 집과 다리가 모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먼치킨들의 나라에서는 모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지만 이곳은 모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작고 뚱뚱하고 동글동글하고 상냥해 보이는 콰들링들의 빨간 옷이 초록빛 풀밭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을 배경으로 더욱 선명해 보였다. 원숭이들이 도로시 일행을 내려놓은 곳은 어느 농가 근처였다. 그들은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농부의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다.
도로시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하자 농부의 아내는 3종류의 케이크와 4종류의 과자로 멋진 식사를 차려주고 토토에게는 우유 한 사발을 주었다. 여기서 글린다의 성까지는 얼마나 멀어요? 도로시가 물었다. 그리 멀지 않아. 남쪽으로 길을 따라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농부의 아내가 대답했다. 나그네들은 친절한 농부의 아내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들판을 지나고 예쁜 다리들을 건너자 드디어 아름다운 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성문 앞에는 금빛 장식띠로 가장자리를 두른 멋진 빨간색 제복을 입은 젊은 여자 3명이 서 있었다. 도로시가 다가가자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물었다. 남쪽 나라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착한 마녀를 만나러 왔어요. 저를 그분께 데려다 주시겠어요? 도로시가 말했다.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글린다님께 여러분을 만나시겠느냐고 여쭤볼게요. 나그네들이 이름을 말하자 여자 병사는 성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지나자 여자 병사가 돌아와서 도로시와 친구들을 성 안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23. 착한 마녀 글린다. 도로시 소원을 들어주다. 글린다를 만나러 가기 전에 도로시 일행은 성 안의 어떤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도로시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예쁘게 빗었다. 사자는 갈기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고 허수아비는 온몸을 탁탁 두드려서 몸매를 다듬었고 양철나무꾼은 녹슨 곳을 닦아서 윤을 내고 이음매에 기름을 쳤다. 모두 보기 좋은 상태가 되자 그들은 여자 병사를 따라서 큰 방으로 들어갔다. 마녀 글린다가 빨간 루비 옥자에 앉아 있었다. 글린다는 젊고 아름다웠다. 숨 많은 빨간색 머리를 어깨까지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글린다가 파란 눈으로 상냥하게 도로시를 바라보면서 물었다. 뭘 도와줄까? 도로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회오리 바람에 실려 오지의 나라에 간 이야기, 친구들을 만난 이야기, 그동안 겪은 놀라운 모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빨리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엠 아줌마는 저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상복을 입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 수확할 농작물이 작년보다 많지 않으면 헨리 아저씨는 상복을 입을 여유가 없을 거예요. 글린다는 몸을 앞으로 구부려 도로시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얼굴에 입을 맞추고 말했다. 너의 고운 마음에 축복이 있기를. 캔자스로 돌아가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하지만 대신 넌 황금 모자를 나에게 줘야 해. 기꺼이 드릴게요. 사실 이 황금 모자는 이제 저한테는 아무 쓸모도 없거든요. 그 모자를 가지면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3번 명령을 내리실 수 있어요. 나는 딱 3번만 도움을 받으면 돼. 그 이상은 필요 없어. 글린다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도로시가 황금 모자를 마녀에게 건네주자 글린다는 허수아비에게 물었다. 도로시가 떠나고 나면 너는 뭘 할 거니? 저는 에메랄드시로 돌아갈 거예요. 오즈가 저를 에메랄드시의 왕으로 삼았거든요. 그곳 사람들도 저를 좋아하고요. 하지만 망치머리들의 언덕을 어떻게 넘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허수아비가 말했다. 황금 모자로 날개 달린 원숭이를 불러서 너를 에메랄드시로 보내주마. 너처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제가 정말 그렇게 똑똑한가요? 그럼. 마녀는 양철나무꾼을 돌아보며 물었다. 도로시가 떠나고 나면 너는 뭘 할 거니? 양철나무꾼은 도끼에 기댄 채 잠시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윙키들은 저에게 아주 친절했고 나쁜 마녀가 죽은 뒤에는 저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저도 윙키들을 좋아하고요. 서쪽 나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고 싶어요. 좋아. 황금 모자로 원숭이들을 불러서 너를 윙키의 나라로 무사히 데려다 주라고 부탁하마. 네 머리는 허수아비의 머리보다 크지 않지만 네 마음은 분명히 허수아비보다 더 반짝거려. 잘 닦아서 윤을 내기만 하면 말이다. 너는 틀림없이 윙키들을 현명하게 잘 다스릴 거야. 마녀는 덩치 큰 사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도로시가 떠나고 나면 너는 뭘 할 거니? 망치들의 언덕 너머에 넓은 숲이 있는데 그 숲에 사는 짐승들이 저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 숲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평생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알았다. 황금 모자로 원숭이들을 불러서 너를 그 숲으로 보내주마.
그렇게 해서 황금 모자의 힘을 다 쓰고 나면 원숭이들이 앞으로 영원히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황금 모자는 우두머리 원숭이에게 돌려줄 거야.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과 사자는 착한 마녀의 친절에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글린다님은 겉모습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씨도 비단결 같아요. 하지만 아직 캔자스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도로시가 외쳤다. 네가 신고 있는 응구두가 너를 캔자스로 데려다 줄 거야. 그 응구두에게 명령하면 세계 어디든 데려다 주는데 그걸 진작 알았다면 이 이상한 나라에 온 첫날 바로 캔자스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착한 마녀가 그랬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저는 훌륭한 두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옥수수 밭에서 지내게 됐을지도 모르고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리고 저는 훌륭한 마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숲속에 녹슨 채 서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저는 영원히 겁쟁이로 살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숲속의 어떤 짐승도 저를 존경하지 않았겠죠. 사자가 말했다. 그건 모두 사실이에요. 제가 이 착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 전 정말 기뻐요. 이제 친구들은 저마다 가장 바라던 것을 얻었고 게다가 다스릴 나라까지 갖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전 그만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도로시가 말했다. 그 응구두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단다. 응구두의 가장 신비로운 힘은 단 3걸음 만에 이 세상의 어느 곳으로든 데려다 준다는 거야. 한 걸음을 내딛는 데에는 눈 깜짝할 시간밖에 안 걸리지. 너는 그저 응구두의 뒤꿈치를 3번 맞부딪히면서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명령하기만 하면 돼. 글린다가 말했다. 그럼 당장 캔자스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야겠어요. 도로시가 기뻐하며 외쳤다. 도로시는 사자의 목을 끌어안고 그 커다란 머리를 부드럽게 토닥이면서 입을 맞췄다. 다음에는 양철나무꾼에게 입을 맞추었다. 나무꾼은 눈물이 떨어지며 녹이 슬게 되는 것도 있고 엉엉 울었다. 도로시는 허수아비의 색칠한 얼굴에는 입 맞추지 않고 집을 채워 넣은 부드러운 몸을 끌어안았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슬퍼서 도로시도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착한 마녀 글린다는 루비로 장식한 옥자에서 내려와 도로시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해주었다. 도로시도 글린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했다. 도로시는 강아지 토토를 힘껏 끌어안고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한 다음 응구두의 뒤꿈치를 3번 맞부딪히면서 외쳤다. 나를 엠 아줌마가 계신 집으로 데려다 줘. 도로시는 곧바로 하늘을 날아가기 시작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느낄 수도 없었다. 다만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응구두는 딱 3걸음을 내딛고 멈추었다. 너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도로시는 거기가 어디인지 미처 알기도 전에 풀밭 위에서 대굴대굴 굴렀다. 도로시는 풀밭에 일어나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머나 세상에! 도로시가 외쳤다. 도로시는 캔자스의 넓은 들판에 앉아 있었고 헨리 아저씨의 새 집이 바로 앞에 있었다. 회오리 바람에 집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헨리 아저씨가 집을 새로 지은 것이다. 헨리 아저씨는 헛간 앞들에서 암소의 젖을 짜고 있었다. 토토가 도로시의 품에서 뛰어내려 즐겁게 짖어대며 헛간으로 달려갔다. 풀밭에서 일어선 도로시는 그제야 자기가 양말만 신고 있는 것을 알았다. 하늘을 날아오는 동안 응구두가 벗겨져서 사막에 영원히 묻혀버린 것이다. 24. 다시 집으로. 엠 아줌마는 양배추 밭에 물을 주려고 집을 나서면서 고개를 들다가 도로시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아가야,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 있었니? 엠 아줌마는 큰 소리로 외치며 도로시를 끌어안고 얼굴에 입맞춤을 퍼부으면서 물었다. 오지의 나라에 갔다 왔어요. 토토도 함께 있었어요. 아, 엠 아줌마, 집에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도로시가 진지하게 대답했다.